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권리의 객체입니다. 67페이지죠. 1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죠? 물건이 뭐냐? 물건이란 유체물, 형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까지 물건이 되고요. 그래서 뭐 전기다, 온기다, 냉기다 이런 자연력도 관리가 가능하면 물건이 되고요. 요 물건이 다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죠. 부동산이 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그 다음에 동산이 뭐냐? 부동산이 아니면 다 동산이니까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입니다.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토지가 있거든요. 토지. 토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박았어요. 뭐 기둥을 박으면 이것도 부동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상태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긴 하지만 토지의 일부로 평가가 됩니다. 왜복을 눌렀어요. 그래도 부동산이지만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입니다. 지붕을 얹었어요. 그럼 이제 비로소 뭐죠?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물이 되는 거고요. 그때 비로소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는 없고,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건물 부동산이 됩니다. 옳지 않는 걸 찾는데 1번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번 임목 등기가 되지 아니한 식재된 수목, 이것도 부동산인데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유체 및 유골은 물건입니다. 이것도 물건이고 동산인데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기속되기 때문이까지 맞는데 제사 주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X입니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 있다. X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죠. 해설이 잘못되어 있죠. 있다가 아니라 뭐죠? 없다로 좀 바꿔주시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사 주재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원칙적으로 뭐 될 수 없냐면 포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그 증평 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모녀 사건에 보니까 그 친족들이 시신 수습을 뭐 하고 있죠? 거부하고 있죠. 그죠?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죠? 시신 수습을 거부하기 때문에 무용고 묘로 무용고 시신으로 처리한다 이런 게 있던데, 원칙적으로는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되냐면 제사 주재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제사 주재자는 소유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장사를 치러줘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한 필의 토지 일부분이 별개 부동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특정된 물건이나 일부의 집단에 대해서도 공시 방법을 갖추면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3번이죠. 2번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실익이 없는 거 이게 은근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일단 1번 소유권 취득의 요건은 다르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입니다. 2번, 3번 취득 시 요건이 좀 달라요. 일단 기간만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수요는 20년, 등기부취득수요는 10년이고요. 동산에 대한 취득수요는 원칙이 10년, 선이고 무과실이면 5년. 요거는 좀씩 다릅니다. 4번 강제 집행의 방법도 좀 다릅니다. 5번 제한 물권의 허용 범위, 특히 용익 물권인데 용익 물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고요. 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왜냐하면 유치권은 물건이고요. 객체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해서는 동단도 성립하고 부동산도 성립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3번 다음 중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번 가식된 건물, 가식된 수목. 가식된 수목이라는 말은 가짜로 심어졌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원 같은 데 가면 요새 한참 묘목 같은 거 팔잖아요. 그죠?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 밑에 흙하고 같이 이렇게 쫌매져 있는 거 있고요. 이거 대충 임시로 이렇게 묻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산으로 평가됩니다. 2번 석벽은 부동산인데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3번 교량도 부동산인데 이것도 뭐죠? 토지의 일부로 봐요. 4번 콘크리트 하수구도 부동산인데 이것도 뭐죠?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5번이 문제인데 미완성 건물이란 말이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완성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죠. 기둥 받고 외벽 두르고 지붕 둘렀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된 거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게 되면 토지와 분리된 뭐가 되죠? 독립된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 보시면 4번이죠.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우리가 종물은 종속된 물건이거든요. 이거 좀 구별해야 될 거. 여기서는 뭐냐면 종물과 부합물을 좀 구별하셔야 돼요. 일단 종물, 종속된 물건은 분리가 가능하다는 걸 전제를 합니다. 분리가 가능은 하지만 분리하게 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존재 가치가 부정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종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된 물건, 종된 물이라는 것은 종물은 주된 물건과 결합이 되어 가지고 존재 가치가 있는 물건이 종물이거든요. 근데 전제를 뭐 하냐면 분리가 가능하다는 걸 전제해요. 분리는 가능하지만 분리해봤자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종물이라고 하고요. 아예 분리할 수가 없다면,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이거 우리가 뭐죠? 부합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유권에서 공부하겠지만 일단 좀 개념적으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질문은 X입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죠? 부합물에 대한 설명이죠.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은 구성 부분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2번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라야 하고 맞습니다. 당사자 간의 반대 특약은 무효이다. X입니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죠. 3번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덮는 물건, 이거는 종물도 부합물도 아닙니다. 4번 종물은 동산이어야 하고 부동산은 될 수 없다. X. 부동산도 물론 될 수가 있죠. 5번 주유소 주유기입니다. 자, 주유소 주유기는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유기만 어디다 띄어다가 다른 데 갖다 놓는다 그래서 주유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주유소 주유기가 기름이 나오려면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주유소 안에 특히 유류 저장 탱크와 결합되어 있어야지만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물입니다. 따라서 주유소의 건물의 종물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하여 부속되어 있는 물건이며 독립한 물건일 필요는 없다. X입니다. 독립한 물건일 필요 없다라는 말은 분리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분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물이 아니라 뭐가 되죠? 부합물이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기속되지만 법정과실은 수취한 권리의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수목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만 따라서 땅이 팔리면 수목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룬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민법은 유체물만을 물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연력도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물건으로 하고 있다. 맞죠?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물건이죠. 5번 집합물은 거래상 일체를 다루어지는 일이 있으나 한 개의 물건은 아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실전 예상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바다는 원칙적으로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다. 5죠. 바다나 하천은 일단 국유입니다. 2번 신체로부터 분리된 신체 일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머리카락, 손톱 이런 것들이고 물건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한 동의 건물이 등기를 갖춘 경우 건물은 언제나 하나의 물건으로 그 일부만이 독립된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X입니다. 이건 뭐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려는 의사 내지 행위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보통 아파트의 전용 면적 뭐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럼 결국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각각의 일부분이 뭐예요? 독립된 소유권으로서 뭐가 될 수 있죠?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동의 건물이 등기를 갖춘 경우 건물은 언제나 하나의 물건으로 그 일부만이 독립된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X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각각의 전유 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건물 부분마다 뭐 할 수도 있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용의 물권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은 근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 없다. 옵니다.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고요. 조심할 것은 양도담보는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5번 다 자란 1년생 농작물은 정당한 권한에 대해서 물론 정당하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했죠? 우리가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경작자 소유다. 다시 말하면 토지에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취급된다는 얘기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주관적인 구별이다.
O 맞습니다. 2번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5점. 3번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과 그리고 뭐죠? 주벽, 외부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4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X죠. 자, 명인 방법을 갖춘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만 있지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된다면 완전한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따라 답은 4번이 되죠. 5번 바다의 토지의 경계는 만조수의선을 기준으로 한다. 5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4번이죠. 8번입니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채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X. 물건이란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 다시 말하면 자연력과 같은 무채물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건이 될 수가 있으므로 1번은 X죠. 2번 유체물은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X입니다. 유체물도 관리 가능성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 달, 별 이런 것을 명백히 뭐죠? 유체물이긴 하지만 태양이나 달이나 별은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3번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재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재사주에게 주세자에게 승계된다. 맞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는데 이런 거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오답을 나올 수 있냐면 모든 상속인의 공유이다 그러면 X예요. 유골은 제사주제자의 단독 소유입니다. 제사주제자는 현행법상 누구죠? 장손이죠. 장손.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 자매들이 그 부모님 사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장남의 또는 장손의 뭐죠? 단독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주제자의 단독 소유이지 유가족의 공유가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경작한 수확기의 본인은 부합에 의하여 그 토지 소유자에 귀속한다. X.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5번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다른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X죠.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별은 특정물, 불특정물이고요. 대체물, 부대체물은 사회 통념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는 실익이 없는 것은 1번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자,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요.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1번은 구별할 필요가 있죠. 2번 공시방법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 다르네요. 3번 용익물권의 성립 여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용합니다. 4번 공시방법의 공신력 인정 여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5번 점유 취득 시효 취득 인정 여부 둘 다 인정은 되죠. 다만 요건만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이나 유치권은 부동산에는 성립하지만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불문합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되고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력, 공신의 원칙이 선의취득이 됩니다. 3번 상림관계. 상림관계라는 것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죠. 상림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상림관계입니다. 따라서 상림관계는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부동산 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적용되지만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무주물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선점의 대상이 되고요. 무주물이 부동산이면 누구 거가 되죠? 국가 거가 되니까.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선점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동산의 3년 환매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인데 이것까지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지엽적이고요. 답은 1번입니다. 11번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 차이에 관한 차이를 설명하고 틀린 것은 1번 물권 변동에 관하여 부동산, 동산 모두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다. X.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선의취득이고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공시 방법에 있어서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 3번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동산은 그렇지 않고요. 4번 무주물인 경우 동산은 점유자에 기속한다. 이거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고요. 부동산은 국가에 기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부동산이 용익물권의 설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산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부동산, 지역권, 지상권은 토지에서 우리 현행 민법상 모든 용익물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12번이죠. 주물과 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명인 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임목 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종물이다. X죠. 니은번 종물, 주물 종물은 관한 민법 규정은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고요. 디귿번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물을 따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죠. 리을번 주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일은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익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고요.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B번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므로 독립성이 없다. X입니다. 구성 부분이고 독립성이 없는 것은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네요. 13번이죠.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유되어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물건도 종물이 된다. X죠. 다시 말하면 효용 자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종물이 될 수가 없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주물과 종물 사이에는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3번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야 하며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관계없고요. 4번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붙여서 횟감년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관, 수족관 건물입니다. 일단 이 수족관이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횟집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횟집과 함께 없다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종물입니다.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5번 건물에 인접한 대지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입니다. 정화조는요 부합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의 구성 부분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화조를 분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로 봐야 되고요. 또 정화조 분리해봤자 뭐죠?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합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구성 부분이지 부합물이지 종물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4번 다음 중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일단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왜냐하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신축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을 의미니까 등기 안 됐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5번 보존 등기 안 된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번 집합물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일단 동산에 관한 집합물이라면 부동산은 아니겠죠. 2번 수목의 집단이나 3번 작용의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입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죠. 여기서 작용이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경작한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무단으로 지은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경작자 거. 다시 말하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만 땅 주인이 경작한 농작물은 당연히 뭐죠? 토지에 부합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4번 지하 공간도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따라 답은 5번이죠. 15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이므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X 주된 물건이 처분되면 종물도 쫓아가지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죠. 있죠. 2번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유되어 있더라도 그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은 아니다. 5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물건의 소유자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합한 때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X죠. 말 그대로 부합물은 부합물이지 뭐는 아닙니까? 종물은 아니죠. 4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서도 유추 적용이 되고요. 5번 본체의 소유자가 본체 바로 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 도구를 보관한 장소를 쓰고 있는 창고도 일종의 뭐죠? 종물이기 때문에 본체의 종물이 될 수 없다. X가 되는 것이 답은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물건에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 차임 지료를 말할 것이고요. 대표적인 법정 과실입니다. 니은번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X입니다. 자, 과실을 쉽게 말하면 뭐라 했죠? 불로소득이죠.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얻게 되는 이득을 과실이라고 하고요. 우리 판례는 국립공원 입장료는 불로소득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가 국립공원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아니다. 과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니은번은 X가 됩니다. 디귿번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고요. 1번 법정과실은 차임지료를 말하겠죠.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17번입니다. 다음 중 법정과실인 것은 자 과실은 불로소득입니다. 따라서 1번 노동의 대가인 임금 과실 아니고요. 2번 물건의 매매대금 이것도 뭐죠?
과실이 아니고요. 3번 특허권의 사용료도 사용료는 뭐죠? 사용료는 과실을 볼 수 없고 대표적인 것이 뭐죠? 4번 임대주택의 차임, 지료 또는 이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의사의 진료비도 과실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죠? 왜? 노력의 대가니까. 솔직히 이 3번 같은 경우에 특허권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과실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과실로. 이런 부분은 대단히 뭐죠?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과실이 아닌 것으로 보긴 하되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답은 뭐죠? 4번만이 답입니다. 18번입니다. 원물과 과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과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규정된다. 물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임대가액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반대 약정이 없는 한 그 차임은 소유권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맞죠? 왜냐하면 차임은 법정 과실이니까요. 3번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을 말하고요. 4번 우리 민법은 물건의 과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권리에 관한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맞습니다. 5번 원물의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저당권자, 임대인은 천연과실을 수취할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X입니다. 일단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건물을 세를 주면 그 월세는 저당권자인 은행이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받는 거죠? 집주인인 제가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일단 뭐가 없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없고요. 과실을 수취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압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임대인도 당연히 과실 수취권이 없죠. 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대를 줬으면 그 건물의 과실은 누가 수취하는 거죠? 임차인이 수취할 문제죠. 따라서 임대인과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원칙적인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경우 기억 원물의 비용을 지출하여 원물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원물을 유치하고 있는 자. 유치권자는 기본적으로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있긴 한데 과실수취권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4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저당권자는 뭐가 없죠?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디귿번 원물을 매도하였으나 인도하기 전에 매도인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온 매매할 때 봐야 되는데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조심할 것은 등기를 가지고 따지지 않고요. 뭘 가지고 따지죠? 인도를 가지고 따진다는 점.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예외가 있죠.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전이면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다만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누구 거가 되죠? 매수인 거가 됩니다. 제가 이런 일 한번 들었죠. 제가 강아지를 샀는데 그 강아지가 임신했대요. 그럼 만약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은 시점이 인도 전이면 매도인 거니까
저는 어미개만 받을 수 있고 새끼 강아지는 받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제가 그 새끼 강아지를 꼭 갖고 싶다면 인도받기 전이라도 뭘 하면 되죠?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새끼 강아지를 가질 수가 있다. 그죠? 왜 이렇게 오래간만이에요, 근데요? 집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안 오셔가지고 걱정했어요. 디귿번 원물을 매도하였으나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뭐가 있죠? 과실수취권이 있죠. 리을번 원물인 토지의 지상권자, 지상권자도 물론 뭐가 있죠? 과실수취권이 있죠. 미음번 원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임대인, 임대차라고 임대를 인도를 해줬으면 누가 과실수취해야 됩니까? 임차인이. 따라서 과실수취권인 사람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답이죠. 우리가 인원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안 나오시면은 걱정도 되고 또 포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죠? 또 우리가 또 2020년부터는 상대평가로 바뀌죠, 2차학이죠. 그래서 올해 꼭 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상대평가로 바뀌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평가하면은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가 있는데, 상대평가로 바뀌면은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시험이 뭐죠?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올해 꼭 합격하실 거잖아요. 근데 합격하시고 나서 시험 제도가 어려워지는 건 좋은 거죠. 그만큼 자격증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을 해가지고 열심히 땄는데 좀 지났더니 개나 소나 다 따는 자격증이다. 그러버리면 그 자격증 아무 가치 없는 거고요. 내가 딸 때는 그래도 하니까 땄는데 지금은 뭐 이거 완전히 고시공부처럼 뭐 3, 4년 젊은 애들이 시간 투자해야 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꼭 따셔야 돼. 그죠? 꼭 따시고 따실 수 있고, 그 내년까지가 기회인 건가요? 19회? 2019년이니까, 그죠?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이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자격증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따시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 자격증으로서 가치가 뭐죠? 더 큰 거니까요. 20번이죠. 다음은 사례에 대한 판례 태도로서 맞는 것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시험은 상관없지만 그런 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주택가에 대해서 자격증이 너무 많대잖아요, 그죠? 많아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건 평등의 원칙에 반하죠. 자격증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운전면허증을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운전할 뭐죠? 기본 소양이 있으면 주는 거죠. 운전면허증이 너무 많다고 뭐 줄이겠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리사 자격증도 음식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이라는 건 기본적 소양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면 그만이고, 그것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국가가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것은 뭐죠? 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반영될 뿐이지 뭐 자격증이 많아서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나와서 자꾸 그렇게 자격증의 그런 걸 제한하려고 하는 거는 무슨 봉건 시대나 할 일이지 지금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20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 태도로서 맞는 것은, 갑은 채무자를 담보하기 위해 그의 소유인 소 20마리 소유권 을에게 양도하되 갑이 무상으로 계속 점유하여 관리 사용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송아지 5마리가 증식되었다. 한편 갑에게 대금 채권을 갖고 있던 병이 이 소 모두를 압류하였다. 그러면 이 송아지는 누구 것이냐, 이 문제죠. 일단 우리가 양도담보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저당권과 동일하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는 게 문제 풀 때 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담보권의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됐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 이 문제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문제거든요. 저당권자는 뭐가 없죠?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도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양도담보권자인 을은 요 송아지를 뭐 할 수 없어요?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병이 압류했죠. 근데 만약에 이 압류가 새끼 낳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 압류 효과가 송아지까지 미칩니다. 근데 명백히 송아지를 낳은 후에 어미수를 뭐예요? 압류했으니까 어미수를 압류한 건 송아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 송아지는 누구 거죠? 갑의 것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자 마찬가지로 뭐가 없죠? 과실수취권이 없다. 또 일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에 새끼 낳기 전에 압류했다면 당연히 뭐죠? 새끼 과실에는 압류 효과가 미치지 않으므로 요 송아지는 다 누구 거가 되죠? 주인 거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21번. 다음은 물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주물과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하여 부속되어 있는 구성 부분이다. X. 구성 부분 분리할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부합물이라고 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 것은 반복적이죠. 1번. 천연과실은 분리할 때 수취권자에 가고요.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갖게 되고요. 3번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뤄지게 되고요. 4번 물건이라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집합물 일단은 뭐죠? 여러 개의 물건입니다. 답은 1번이죠. 넘기셔서 22번입니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맞죠? 이런 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동차에다가 내비게이션을 샀어요. 내비게이션을 사가지고 그 매립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매립하는 데 가서 자동차에 매립을 했다면 이거는 분리가 불가능한 거니까 뭐죠? 부합물이 되고요. 매립 안 하고 그 뽁뽁이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라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뭐라 그러지? 압착 테이프라 그러죠? 그런 걸 유리창에다 붙이고 쓰고 있었다. 그러면 부합물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종물도 아닌 거죠. 그죠? 읽어볼까요?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자동차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뭐가 아닙니까? 종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사다가 해가지고 유리창에 붙이고 쓰고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차의 뭐는 아니죠? 종물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팔았다 해서 그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것은 아닌 거죠. 2번 종물을 주문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X. 임의 규정이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반복적이네요. 주물과 종물의 범위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고요. 4번은 천연과실의 개념이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뭐죠? 천연과실이고. 5번 매매입니다. 다시 한번요. 인도 전이면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 매수인 대금직을 완납하면 누구가 돼요? 매수인권. 이거거든요. 따라서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인도도 안 됐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도 안 했으니까 과실은 누구 거가 되죠? 매도인 거가 되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입인에게 귀속된다. 맞는 점이 되겠죠. 23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법정 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다. 5죠. 답은 1번이고 2번 분필 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X입니다.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용익물권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목적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X죠. 3번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X죠.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로 수취하는 것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뭐죠? 법정과실입니다. 4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경작자 거가 되고요. 명인 방법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X가 됩니다. 5번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인에 미치고요.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무리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에는 종물에 미치 그렇지 않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권리의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